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올해 K리그1 돌풍의 팀을 꼽으라면 강원FC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승기를 잡은 강원FC. 이번에는 슈퍼루키 양민혁이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강원FC가 수원을 3대1로 누르고 5연승을 완성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승과 최다승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기에 리그 3위안에 들 경우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사 프로그램 역이슈 강원의 백수입니다. 요즘 강원도의 축구 팬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도민 구단인 강원FC가 올 시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8년 창단 이래 1부 리그 최다승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시즌 12로 강등을 간신히 모면했던 강원FC가 한 시즌 만에 선두를 달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면서 세간에서는 언더독의 반란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구단에 비해서 자본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도민 구단인데 이름값 비싼 선수보다는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축구계에 큰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FC가 일으킨 이변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서 축구 관련 이슈를 놓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말을 아끼지도 가리지도 않는 분이죠. 축구기자 출신 해설자 박문성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월드컵 해설자로 이제 익숙한데 네.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믿고 보는 축구 크리에이터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네. 기존의 중계 방송하고 뉴미디어 방송 어느 쪽이 더 취향에 맞으세요? 뭐 개인 취향을 떠나서 확실히 이제 요즘은 새로운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매력인 것 같고요. 또 하지만 뭐 지금도 역시 여전히 뭐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K리그를 현장 가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 미디어의 어떤 매력도 그 나름대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축구는 언제나 예상 밖의 드라마를 보여주고는 하지만 네. 특히 올해 K리그에서는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는 이변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흥미롭게 좀 지켜보실 것 같은데 우선 현재 K리그 판세부터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이거 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뭐 우승 후보의 하나로 뽑혔던 전북이 지금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네. 그런 처지고 지난 시즌 강등 걱정을 했던 강원이 지금 선두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두권 싸움이 한두 경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정도이고 또 밑에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도 승점 1점 차로 4팀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K리그의 이번 시즌 판도는 굉장히 지금 어떤 변화들, 그다음에 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강원의 돌풍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이 좀 지난 시나 예전 시즌보다 좀 달랐던 점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왜 이런 좀 변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감독의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좌우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업 구단들이 돈을 좀 많이 쓰긴 하죠. 네. 예를 들면 대전, 그다음에 전북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과 비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진 않죠. 왜냐하면 그 재료들을 어떻게 잘 그 요리를 하느냐, 잘 만들어내냐가 좀 중요한데 그건 바로 감독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지금 강원이 잘 달리고 있는 거 선두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뭐 윤정환 감독이라든지 김병지 대표처럼 전체적으로 팀을 잘 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 좀 발현되면서 이런 변화폭이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강원FC가 이제 창단 이래로 가장 이제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강원FC의 성적과 경기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놀랍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저를 솔직히 포함을 해서 시즌 전에 강원의 선두 돌풍이라든지 상위권의 진입을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북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쓴 돈이 얼마냐면 500억입니다. 아, 일반적인 K리그의 도시민 구단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전에 지난 시즌에 10위를 또 차지했고 강등 걱정을 했기 때문에 강원이 잘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바람을 일으키지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대단한 일이고요. 또 그 과정에는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 양민혁 선수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포지션을 변화한 황문기 선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선수는 또 국가대표팀에 발탁도 됐습니다. 네.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죠. 이런 서사까지 물리다 보니까 강원이 이번 시즌은 뭐 K리그 전체에 있어서 이야기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좀 끌어가는 리딩이었던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강원의 이번 시즌 성적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제가 시즌을 앞두고 K리그 그렇지 않아도 순위 전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원은 저는 우리가 이제 파이널 A, 파이널 B 약간 밑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뒤집어졌네요. 위원님께서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성적이면은 좀 이변이네요. 아 그렇죠. 예, 대단한 이변입니다. 강원FC 돌풍과 더불어서 올해 K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손꼽을 만한 이슈를 좀 꼽자면 어떤 것들을 좀 선정해 주실? 예를 들어서 뭐 순위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10대 돌풍이죠. 어마어마한 돌풍입니다.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의 윤도영 선수도 있죠. 강원에 지금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강원과 양민혁 선수가 이런 10대 돌풍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팀들이 10대가 좀 잘해도 이 선수를 프로 레벨에서 성인 레벨에서 바로 주전으로 많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차가 있기도 하지만 썼다가 안 되면 비판을 바로 받아요. 아니 왜 10대 선수를 바로 이 무대를 세워가지고 선수도 힘들게 하고 팀도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서 10대를 과감하게 쓰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강원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정환 감독, 김병지 대표가 그 선택을 되게 잘한 거죠.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양민혁이라고 하는 카드를 과감하게 기용을 했고 그게 터지면서 다른 팀들도 사실은 약간 조심스럽다가 되네. 강원 양민혁 터지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K리그에 10대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양민혁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토트넘 이적을 또 확정을 했잖아요. 네. 양민혁 선수가 어떤 선수고 좀 선수로서의 좀 자질,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 주신다면은. 제가 강원의 현장 중계를 와서 양민혁 선수를 처음으로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계를 하다가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저 선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저 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라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기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뭐냐면 그 힘과 스피드, 체력을 마지막 90분 동안 풀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보면 한 70분, 60분에 지쳐요. 왜냐하면 뭐 형들, 나이가 많은 프로 레벨들하고 해서 부닥치게 되면 피지컬 싸움에서 힘 싸움에서 밀려버립니다. 안 밀리더라고요. 그건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데 기술 좋고 빠른 건 알겠는데 왜 몸싸움이 끝까지 되지? 90분이 넘어갔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놀라운 재능을 좀 타고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네, 저렇게 피지컬이 된다고 저 나이가 네,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저 선수는 영국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와 지금의 양민혁 선수를 좀 비교해 주시자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다른 여건들이 있죠. 손흥민 선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미 적응을 하고 있었죠. 함부르크나 레버쿠젠에서 뛰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양민혁 선수는 국내에서만 그것도 올해 데뷔를 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유럽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적응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언어나 뭐 생활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일단 그 부분을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실력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약간 출발선이 좀 다르다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도 자신이 그걸 변화시켜서 거기서 터트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이 좋고 빨라도 결국 유럽에 나가면 그 굉장히 빠른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럽 축구 보면 와 빠르다. 와 저렇게 경기를 뛸 수 있나 할 정도로 빠르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체력이 바탕돼야 되고요.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바로 10년 전에 그 잉글랜드 토트넘 가기 전에 저도 데뷔전하고 바로 만났었거든요. 영국 현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카드가 나올 몸싸움을 영국에서는 파울로도 안 본다. 그 정도로 상당히 영국은 특히나 더 몸싸움이 관대하죠. 양민혁 선수 저는 기술과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처음에 현지 적응, 두 번째는 어떤 그 몸의 파워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한 번에 지금 손흥민의 10년을 지켜봐왔던 것처럼 앞으로 양민혁의 10년을 또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민혁 선수 외에도 진가를 발휘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뭐 슈퍼루키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강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대전의 윤도영 같은 선수들은 너무나 좋은 선수죠. 그다음에 지금 투에도 있지만 수원 삼성의 뭐 박승수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그 양민혁 선수가 하면서 터지면서 다른 팀들로도 간 것도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 선수들을 유럽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고 양민혁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 왜냐하면 유럽은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를 아직은 살짝 낮춰보는 게 있어요. 될까? 안 될 텐데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박지성 선수가 그 편견을 먼저 깼고 손흥민 선수는 그 편견을 완전히 넘어갔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우리 팬들이 얘기하는 레바민 엄청난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음바페의 동료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대들을 지금 K리그 현장을 보면 계속 유럽의 스카우트들이 와요. 이 선수들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에 있던 선배들에게 좀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의 발굴과 더불어서 숨은 진가를 드러낸 선수들도 있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강원FC가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자랑한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이 점에서 사령탑의 눈과 판단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양민혁 선수의 어떤 그런 과감한 발탁과 기용도 있었지만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미드필더에 있던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로 넣었죠. 이기혁 선수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의 측면 쪽 자원인데 중앙 수비수로 또 포지션을 변화를 줬죠. 이상원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긴 했지만은 사실 다른 팀에 있을 때 약간 커리어가 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와서 지금 K리그 득점 선두 경쟁을 할 정도로 올려냈죠.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결국 감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이 올 시즌 경기를 보면 저는 에너지 레벨이 가장 좋은 팀이에요. 그 90분 동안 오가는 이 템포가 아주 사람을 신나게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기 어떤 이 특징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결국 윤정환 감독이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선 선수 기용이라든지 어떤 포지션 변화라든지 그런 전술적인 영역까지 팀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전에 이제 최영수 감독하고 좀 비교하면은 가장 좀 차이점은 좀 어떤 거라고 좀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축구 감독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술판에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사사히 사모히 그리고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역할에 대해서 부여하고 이런 전술형 감독이 있고요. 또 한 감독은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네가 꼭 뛰어야 되는 이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잘 끌어서 이렇게 확 터트리는 감독들이 있죠. 최영수 감독은 좀 후자에 가깝죠. 선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서 좀 끌고 가는 감독이라 한다면 윤정환 감독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전술을 좀 손대는 감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누가 더 좋다 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윤정원 감독은 좀 더 전술적인 컬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가 될까 싶었는데 이 선수들까지 만들어내는 전술적인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정원 감독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강원FC 이슈를 포함해서 올해 그 국내 축구계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해설위원께서 뽑은 국내 축구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여러 개 뽑아도 되나요? 아, 예. 이렇게 뽑으셔도 됩니다. 예. 일단 뭐 K리그에서는 강원의 돌풍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북의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K리그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K리그를 이끌었던 이슈들이고요. 또 이걸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를 놓고 보자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클린스만 감독의 뭐 해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안컵에서의 우리의 그 결과. 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우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까지 해서 한국 축구 전체로 놓고 보면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가대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원에서는 양민혁 선수와 황문기 선수가 홍명보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했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공정했는가? 그러니까 감독의 자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과 그걸 수락하는 과정이 공정했는가 물어야죠.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팬들은 국민들은 스포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전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금메달, 1등, 우승만 박수 쳐줬지만 이제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우리가 과정에서 흘린 땀을 다 인정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어떤 올림픽이나 스포츠 종목이 메달, 결과가 아니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죠. 안세영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당연히 공정했냐라고 물어봐야죠. 왜 다른 감독들, 특히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PPT도 받고 면접도 보고 모든 과정을 거쳤으면서 홍명보 감독에게는 모든 걸 생략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특혜라고 부르죠. 누군가의 집 앞에 찾아가서 네. 맡아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채용이겠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네. 당연히 그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공정합니까? 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번 논란이 이제 감독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한 등 나름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축구협회의 문제 어떤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좀 하고 계세요? 리더십의 문제죠. 리더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한국 축구가 과거에는 국가 권력이 한국 축구와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북한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이끌었던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대기업 총수, 그 성장한 우리 기업들이 벌어난 돈을 스포츠가 그때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총수에게 그 대기업 회장에게 그 축구협회장이라든지 회장 자리를 넘겨주고 대신에 돈을 좀 투자해주면 우리가 그 돈으로 스포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죠. 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데가 대기업 회장의 돈을 얼마 받아서 그렇게 궁핍하게 운영해야 될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이미 축구협회는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뭐 양민혁이라든지 네.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주 1일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일을 하러 나오시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월급도 안 받는데 너무 비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 축구 좋아서 하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이 올드하다는 거죠. 주 5일 일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좋은 선수들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CEO가 와야 돼요. 연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연봉 50억, 전 100억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 대신 연봉 50억 드릴게요. 대신 500억을 벌어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달라진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1일 일을 하는 그런 회장의 시대는 이제는 끝내도 된다. 일을 하는 CEO, 일을 하는 회장이 와서 축구를 좀 더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협회 이제 공정성 문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그 회장의 연입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협회 사이 분위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그러니까 문체부 밑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 밑에 축구협회가 있는 거죠. 지금 문체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한국 축구 전반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달라진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문체부라든지 정부는 이 기회에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슬프잖아요. 축구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부의 힘으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좀 슬프기는 하는데 한번 들여다봐야죠. 한번 돌아봐야죠. 축구계도. 우리가 부족한 게 없었는지 잘못한 게 없었는지 그를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한번 바꾼다는 생각으로 외부의 힘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감사 그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 문제를 얘기할 것 같고요. 또 길게 보면 지난해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던 그거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있죠. 클린스만 선임 문제, 그다음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혹시 잘못된 돈은 없었나, 부정한 돈은 없었나 이런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강원FC 얘기로 좀 돌아와서 스포츠에서 자본력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쓰는 만큼 그 성적을 거둔다면 또 스포츠가 아니겠죠. 네. 예. 도민구단인 강원FC가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묘미를 올해 제대로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도민구단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축구 발전을 위한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현장에서 뭐 많은 분들이 워낙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뭔가 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긴 하는데 전 이 생각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민 구단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민 분들이 내는 세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종국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운영이나 성적 못지않게 만약에 강원은 우리가 밖에다가 플랜카드도 붙이겠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 강원FC는 여러분들의 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도민분들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저 강원FC가 우리 팀인가? 나의 팀인가? 어떻게 느껴야 되죠? 그냥 이름이 강원이니까? 그건 부족하죠. 실제로 강원FC가 강원도민의 팀이 되려면 저는 일상에서 도민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한번 뭐 보여주기식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도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일상적으로 계속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한 번에 사인회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하는 거죠. 왜? 우리도 강원도민 중에 한 명이니까.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도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도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나의 팀, 우리 이웃팀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더 분명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강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FC 현장에서 가까이 보시는 입장에서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거 한두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개선해야 될 점, 강원FC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강원도가 크잖아요.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원의 모든 도민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춘천,
아니면 저기 강릉, 원주. 그래서 지금 보면 홈도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네네네. 전 이 지리적인 문제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된다면 멋진 전용 경기장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큰 데 필요 없습니다. 네네. 저는 딱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들어가는 네. 지금 대구가 하는 대팍이라고 하는 정도에 되면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더 멋지게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하실 거라 보는데 그런 게 좀 더 있다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아주 통쾌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강원도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자면 어떤 말씀? 딱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강원 FC 처음에 창단할 때 주주로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주주셨군요. 예. 예. 처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도 그렇긴 하는데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경기장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네네. 오렌지 빛깔 막 해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뭐 우승을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아니더라도 우리의 팀이니까 마지막까지 즐기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단 16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강원FC. 덕분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강원 지역 곳곳에서 팬들의 오렌지색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강원FC의 돌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병지 강원FC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팬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방송도 이제 많은 도민과 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네. 2024 시즌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응원을 많이 주시고 격려 주신 덕택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즌이 있는데 많은 응원 주시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FC가 16년 전에 이제 창단을 했는데 그때 대표님은 선수로 뛰고 계셨었나요? 네. 제가 전남 드래곤즈 있던 시절이었는데 강원FC랑 경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기억나시는 강원FC와 관련된 일화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경기 중에 페널티킥을 한번 줬던 기억이 있고요. 강원FC. 예, 김원중 선수가 찼었는데 제가 막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FC가 올 시즌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단 이래 홈 경기 역대 최다 관중 기록 경신. 얼마 전에는 관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단에게 주는 플러스 스타디움 상도 수상을 했는데 이렇게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시니까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 너무 좋죠. 저보다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체감하는 게 훨씬 더 클 거고요. 그 힘이라는 게 어려울 때 많은 관중 앞에서의 그 응원을 받을 때 그 집중도가 이제 더 배가 되는데 그런 영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연속 10,000 관중 또 10,000명 이상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만큼 이제 도민들이 이제 사랑을 주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FC에게 올 시즌은 어떤 시즌이었는지? 기적 같은 시즌이었죠. 성적도 성적이지만 사무국과 그 선수단의 그 투트랩으로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들이 있는데 목표치를 제가 알기로는 8, 9월 달에 다 돌파를 했고요. 그만큼 사무국과 선수단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구단주님이 지사님이세요.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다 참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심도가 또 기관장 또 우리 도민들 또 강원도를 떠나서 사시는 또 도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도 많은 응원을 주셔가지고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관심도 자체도 기적과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강원FC가 시즌 중간에 이제 5연승 기록까지 이제 네. 경신을 했는데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경기를 하면서 생기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먼저 실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단 분위기는 역전시킬 수 있다. 어떤 팀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팀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 시작이 5연승이었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선수단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팀의 정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지지 않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르샤 팬들 또 강원도민 팬들이 그 응원하는 그 마음가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처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또 골이 만들어지고 역전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았습니다. 네. 강원FC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실래요? 일단 코칭 스태프의 뭐 역량, 그 다음에 내부 경쟁 통해서의 어떤 경쟁력, 신인 선수들의 활약 이렇게 3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 지난 시즌에는 강등 위기까지 좀 몰렸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왜 좀 부진을 했었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강원FC는 늘 좀 최약체다라고 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2년 사이에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천당과 제목을 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좀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좀 비교해 주시자면 좀 어떻게 좀 말씀을? 2022 시즌 때 이제 상위 스펄 6위로 이제 하고 난 이후에 2024 시즌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은 이제 그 전에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인데 부상 여파로 인해서 2023 시즌에 복귀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서 그 선수들의 심리가 부담이 되었는지 연패로 가고 승리하지 못하는 팀으로 가면서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아마 그런 이유가 2020 시즌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강원FC가 나갈 방향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4 시즌 전반기 마치고 난 이후에 체질 개선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즌 마지막까지 강동 경쟁권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를 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시즌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계획하에서 성적과는 별개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그 계획 잡았던 게 2024 시즌을 위한 동계 전지 훈련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가서 경기를 많이 하고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트리키 안탈리아로 전전을 가서 그 유럽 팀들과 경기를 많이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왔었는데 2023 시즌 어려웠던 그 과정을 2024 시즌 동계 전지 훈련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웠던 게 지금 시즌에 잘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축구팀의 사령탑, 감독의 또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중, 사령탑의 비중은 한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 얘기하자면 90%고요. 경기장에 나가서는 이제 선수단이 해야 될 몫이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런 건데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걸 보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선수 내부 경쟁이나 성장을 시키는 그 포지션도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원FC의 그 코칭 스태프의
감독의 역할이나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감독 위주로 이제 그 팀이 다 만들어졌고요. 제가 윤정환 감독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제가 미팅을 했던 적이 있어 시즌 초에. 그 한 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올해도 뭐 경질 감독이 몇몇 구단 나왔었는데 감독 대행 체제로 많이 유지가 됐었어요. 제가 코치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팀은 감독 대행 체제는 없다. 감독이 나가게 되면 다 나가는 거고 감독이 잘하면 우리 모두 함께 간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 팀이 어려울 때 그 나머지 코치들이 감독 대행 체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마음을 애초에 안 가질 수 있게끔 원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정 중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코칭 스태프는 원팀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방법도 잘 적용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대표님 그 선수 시절에 윤정환 감독과의 좀 일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윤정환 선수였죠. 부상을 당해서 이제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골아웃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골아웃 하면 플레이 시켜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매너 플레이로 이제 주잖아요. 이걸 킥을 했는데 제가 나와 있는 바깥쪽으로 패스를 주면 되는데 킥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윤정환 감독이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 이런 비매너가 어디 있냐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되면 보통 또 한 골을 먹어주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냥 쉽게 먹어주면 되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진심으로 또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분 동안에 그 득점을 못 해가지고 그 이상한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득점을 해서 이제 1대1로 해서 마무리가 정리가 됐었는데 있을 수 없는 뭐 에피소드였죠. 지금은 그 앙금을 다 푸신 거죠? 윤정환 감독과. 그럼요. 그 강원FC 돌풍의 중심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슈퍼루키도 있습니다. 예비 프리미어리거 양민혁 선수의 발굴과 육성 스토리가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강원FC 산하인 강릉 제1고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FC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스팀을 이제 육성을 하고 또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강릉 제1고가 이제 주문진 중학교에 이렇게 U15 언더, U18 언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U15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U18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잘하는 중학교 선수들을 강릉 제1고에 또 스카웃해서 육성을 해서 강릉 제1고에 잘하는 선수들은 육성으로 해서 이제 강원FC로 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전국에 좋은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을 또 스카우트가 이제 선별해서 좋은 선수가 있으면 스카우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또 원하는 또 스카우트의 그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K2가 됐던 K1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강원지 선수로 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건데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그 스카우트의 방법들을 좀 선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강원도의 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뭐 수준이라든지 좀 육성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아쉬운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초등학생 수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주문진 중학교 와서 강릉 제1고 오면 강릉 FC로 올 수 있는 이 계단별 이렇게 형태로 오게 되는데 잘하는 선수들이 먼저 선택하는 곳이 수도권에 있는 좋은 프로팀 산하의 팀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많이 아쉬운 거죠.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되는데 뭐 부모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죠. 잘하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 좋은 팀에 가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강원FC 앞으로 성장을 잘 시킬 수 있으니까
예, 강원 FC 주문진 중학교를 보내서 강릉 지원을 통해서 강원 FC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그런 유소년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네. 아까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그러냐면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유명한 선수들 배출이 많이 됐었어요. 아마도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성장 배경 자체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좋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 관심도 많이 가질 테고 또 투자도 해서 주문진 중학교나 강릉 제일고로 이렇게 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양민혁 선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양민혁 선수가 준프로 입단 6개월 만에 프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대우인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요. 선배 이제 축구 선수로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하지만 구단 대표 입장에서는 또 아쉬웠을 것도 같아요. 그 팀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솔직한 심정은 좀 어떠세요? 양민 선수를 처음 제가 봤을 때가 남해에서 6경기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잘하는 선수가 있길래 이제 불러서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숙제를 잘 해내는 거예요. 어떤 숙제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양민 선수가 이제 미들라인에서 볼을 받았어. 드리블 다 잘해서 패스를 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 잘해서 패스를 줄 때 이 패스가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네네. 그때는 양민혁인 줄 제가 몰랐죠. 네. 이리 와봐라고. 그거 다 잘했어. 그 미들 라인에서 한번 주고 다시 받아 더 잘하면 슈팅까지 가는데 미들 라인 잘해서 위험 지역에서 잘못 주고 못 받으니까 슈팅까지도 가지 못하고 득점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패스 한번 잘하면 득점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랬었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봤을 때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능력치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관심 있게 봤다가 이제 제가 준프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프로 계약을 시켰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좀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계약 과정은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등등등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두 번에 그 올렸던 기억이 뭐였냐면 양민 선수가 이제 올스타 뽑히기 전에 그 빅클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진행 상황은 한 70-80% 정도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95%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95% 결정 난 이후에도 정말 좋은 클럽에서 양민혁 선수에 대한 그 관심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양민 선수는 시작과 더불어 끝까지 이제 토트넘 구단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구단에 대한 그런 여지가 없었지. 본인 생각이나 구단 그 생각이 좀 달리 가질 수 있었으면 팀이 좀 바뀌었을 팀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이제 강원FC 얘기로 좀 돌아가서 강원FC의 장점이자 또 약점이라고 한다면 도민구단이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민구단이든지 기업구단이든지 좋은 점과 그 어려운 점은 다 있을 겁니다. 단지 처해진 환경이 좀 달라서 그 고민의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구단 예산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쓰는 구단들은 우승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시도민 구단들은 예산의 그 여유가 기업구단보다 좀 적기 때문에 잘하더라도 어느 중간치 이상 정도밖에 안 되고 조금 못하면 어려운 처지에서의 어떤
그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강원 FC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한 단계 올려놓는 거라면 우리는 괜찮다. 이제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코칭 스텝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예산 자체가 우승의 목표보다는 성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육성시켜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팀보다 한 단계 더 높여가는 것.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움과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복해내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강원FC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나 도의회에서 좀 예산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뭐 현장에 대한 얘기들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경기할 때마다 뭐 지사님 오시고 어인님들도 오시고 시장 군수님들도 오시고 도인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이분들도 다 스포츠를 또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ACL을 나가게 되면 선수 구성이나 또 잘했던 선수들 연봉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참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이 선수들은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잘했기 때문에 이 연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요. 네네. 그렇죠. 이제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잘했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 이 선수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되면 오퍼를 넣어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것 첫째 준비해야 되는 것과 이 선수를 빠져나갔을 때 또 밑에 선수들 성장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는 투입이 되면 이 선수들을 보유를 하면서 구단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또 성장시키고 또 나머지 또 대기하고 있는 또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서 또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만드는 것. 앞서 질문과 똑같은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자리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 축구 국가대표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고 그 선배 입장으로서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여러 논란과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논란을 이겨내는 것은 좋은 결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중심에는 황문기 선수와 양미 선수가 이번에 뽑혔으니까 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 오만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황문기 선수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역전성을 또 만들어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영을 주시면 선수단과 뭐 관계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끝으로 남은 시즌 강원FC의 과제가 뭔지 꼽아주시고 특히나 이제 강원FC 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약속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원FC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목표 또 선수단이 또 원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또 잘 이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약속이라면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지 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시즌 끝날 때 이것만 꼭 지키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나르샤 분들 팬분들에게 뭐 우승하면 어떤 그런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시는데 좋습니다. 예. 아마 시즌 초에 제가 그런 약속을 했으면 저보다 미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런 목표를 이뤄낸다면 팬들께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화된다라면 아주 멋진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팍팍한 삶 속에서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명장면, 승부 막바지에 터지는 극장골,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같은 순간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희망을 충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계는 더더욱 공정하고 청렴해야 됩니다. 올 시즌 강원FC가 지핀 희망의 불꽃이 마지막까지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의 열정과 함께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